사람들은 삶의 일정 기간 좀 또랑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들은 사실 없어지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없애는 길은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들을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현재의 자산, 뭐 내가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생존이 가능한 최소한의 것들이 되고 있는지 여기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망 추구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되면 되게 좋고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조금 적어져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자고 제안은 드리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건. 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여다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최근에 뭐 시장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뭐 여러 뉴스들 힘든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나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기인하고 또 어떻게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투자도 하고 또 생활에 임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 오늘 조금 여러분의 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어떨까 싶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고민 전문가시죠? 고민 전문가, 불안 전문가, 불안 전문가, 건국대학교 정신의학과 하지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불안이 굉장히 연구의 대상이십니까 혹시? 네, 아무래도 결국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은 불안이고요. 사실은 중증 질환이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불안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호흡기다, 내과 의사다 그러면 기침은 다 있잖아요. 폐암이 있건 그렇죠. 천식이 있건 마찬가지로 치매가 있어도 불안할 수 있는 거고. 증상으로 불안은 항상 나타난다. 맨 위에 있는 어떤 부분이고 불안만 있는 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불면이 있어서 불안인 분들도 있고 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불안해지는 분도 있고. 불안과 걱정은 달라요? 살짝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요. 저는 그러니까 구별을 시켜드리는데 뇌에서 하는 건 걱정, 몸이 반응하면 불안. 나눠서 보시자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제 걱정이라고. 고민 걱정. 예. 근데 몸에서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든지 이래 내 몸의 생리적 작용들이 이제 과잉 반응하는. 그러니까 건강이나 의학적으로는 걱정보다는 불안이 훨씬 더 연구 대상이고 아무래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 치료를 하는 건 아마도 걱정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렇지. 그 걱정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건 걱정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조를 바꾼다면 이 불안을 바꾸는 몸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명상, 호흡, 뭐 약물 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나눠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좀 그것도 된다. 몰랐네. 우리 걱정과 불안의 구분적. 그러니까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몸으로 나타나는 걸 불안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보면 염려와 긴장으로 나눠 보자고도 얘기해요. 그러네요. 염려는 걱정, 긴장은 불안 쪽에 가까워. 예. 그러니까 남이 봐서 너 지금 불안하거나 좀 긴장되어 있구나는 그럼 증상으로 밖으로 나타나니까 그쵸. 잘 관찰하면 알 수 있고 다만 걱정과 근심은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 그렇죠. 그거. 근데 이제 만약에 적당한 정도 염려는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잘할까. 적당한 염려인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세 분이 저를 나만 쳐다보니까 무서워. 이제 지나친 긴장인데 얼굴이 빨개지면 이제 불안해지고 심장이 너무 튀어서 그 증세로 나타나기도 해요. 울렁증이라는 형태로서. 근데 살짝은 긴장해야 되겠죠.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있으면 좀 문제잖아요. 전형적인 증상이 뭡니까? 불안에서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국은 우리 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가지고 내 몸의 생리적 톤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박수가 한 80회 정도면 적당한데 엔진 RPM 높여서 100에서 120을 올린다든지. 근데 과한 거죠 그게. 심박수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내가 토끼인데요. 토끼가 풀 뜯어먹다 갑자기 사자가 쫙 잡으러 와. 그럼 열날이 도망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도망갈 때 필요한 거는 심박수를 올리고 그다음에 근육의 힘을 높여야 되겠죠. 이쪽으로 쫙 올리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풀 뜯어먹고 있을 때는 지금 위장에 피가 가고 있었는데 이건 내가 당장 1분 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피가 가고 에너지가 가는 건 낭비죠. 다 멈춰요.
그러니까 얹히고 토할 거겠죠. 소화불량. 소화불량이 걸리는데 하지만 일단 먹어둔 애들은 소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위산을 분비하죠. 어허. 속쓰림. 그러니까 속쓰린 거. 그리고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 에너지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석유 버리듯이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설사. 예. 설사, 오줌 싸는 거. 화장실 가고 싶어 등세 있잖아요. 다 그게. 있네. 그리고 더 재밌는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우리 몸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발 하나 잘라도 일단 살긴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기한 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토끼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던 피들이 가운데로 몰려요. 수지 말단에. 예, 왜냐하면 차가운 팔이 잘라들어 피는 덜 흘려야 되니까. 손발 냉증. 손발이 차요, 수족냉증. 뭐 찌릿찌릿해요, 아. 다 이런 있어.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풀숲에 숨어 있는데 야. 배고프다고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다니는데 밖에 나가면 안 그렇지. 되니까. 그게 일반적인가요? 다 있는데 식욕은 왕성해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아직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환자가 너무 안 좋고 막 굉장히 공공에 처한 예를 들면 근데 저녁에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통에 밥 있는 걸 퍼서 막 비빔밥을 만들어 막 와구와구 먹었어요. 먹으면서 딱 생각이 는 게 내가 최악은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걱정 불안 근심으로 가득 차면 밥도 안 입맛이 넘어가요. 입맛이 뚝 떨어져서 먹기도 싫고 그다음에 밤 되니까 또 잠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바스락 소리에도 깨야 되는데 퍼 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는 거거든요. 괜찮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먹고 자고 괜찮으면 괜찮아요. 최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돌아가고 있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 드리고요. 본인이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고 해도 이 생리적 리듬이 무너져 있다. 먹고 자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의 기본값이 안 될 때 그때는 좀 우리 좀 조정 좀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죠. 근데 나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데 체중이 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너는 아직 괜찮아 그런. 되게 우리가 가끔 박스가 있거든요. 예. 되게 우리 보통 웬만하면 내 체중을 알잖아요. 레인지가 있죠. 예. 근데 이게 깨지면 좀 문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실은 내 박스의 상단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스가 깨지면 그때 내 균형이 깨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같은 불안의 반응도 하지만은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건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혈압도 항상 일정, 온도도 일정 하듯이 몸무게도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대사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될 때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럼 어느 순간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항상성이 깨지는 거죠. 예, 그거는 나쁜 사인.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근데 항상 왜 위로 깨집니까? 그게 아니, 밑으로 깨지는 경우는 더 안 좋은 거예요. 또 안 좋죠. 왜냐하면 위로 깨지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특히 노인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 한번 날 때마다 폐렴 한번 앓으실 수도 있고 한 2, 3주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건 지방이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살 빼야 되는데 살쪄서 걱정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적당히 살이 붙은 게 사실은 훨씬 나를 이제 일종의 저축이 좀 있는 거 있죠. 그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한 49세 정도. 아니요. 70세 이상. 이제 토끼면 예. 당연히 이제 그 사자에 뭐 두려움이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실상 물리적인 사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우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을 막 확대해서 그러면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고 반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무척 큰 거예요. 사실 불안이라는 말을 할 때 만약에 나 좀 어지러워 그러면 혈압을 재보면 딱 객관적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불안하다라고 여기는 거는 매우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저 어떨 땐 그런 얘기해요. 중앙선 노란선을 뭘 믿고 운전을 하냐고. 그렇지. 저 상대방이 또 건너올 줄 안 넘어온 걸 뭘 믿고서 지금 운전을 하냐. 맞아요. 갑자기 그 믿음이 들면 무서워서 운전하기가 겁나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경험이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톤들이 약간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층간 소음도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별일 없어 모르겠는데 이런 무던한 분들도 있듯이 사실은
내 주변 상황에 대한 불안도의 민감도는 개인차가 상당히 큰데 그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부분들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마치 이제 미각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 상황이 불확실하고 내가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민감도 불안도는 올라가거든요. 네.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혹은 험한 경험들이 많이 좀 쌓여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자극도 그냥 아유, 대충 넘기는데 그렇지 않고 좀 온실처럼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성격이 형성되면 아주 작은 이거 뭐 저 위험이나 이런 걸 감지해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제 요새 2030들 잘 자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금방 조금만 뭐라 해도 멘탈 깨지고 보통 우리가 쿠쿠다스 멘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요? 예. 아, 잘 부서진다고? 예. 조금만 건드려 바스라지는. 아, 그거 진짜 쿠쿠다스 그 봉지 딸 때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그쵸. 조심해서 안 깨지게 따지 하기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부서져서 나오지. 어떻게도 하여튼 그 가해 쪽은 다 깨집니다. 깨지더라고. 아무리 부서지는. 가위를 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살짝 깨졌지만은 먹을 만한 더 온전히 남아 있어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바스라졌기 때문에 나는 의미가 없고 망했다. 난 망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랑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느끼는 이 불안의 민감도, 감도의 차이가 그래요? 굉장히 다른 것들을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곤 있어요. 아랫세대일수록 더 민감합니까? 민감도 아무래도 높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대 간 어떤 경험이나 어떤 환경이 또 불안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이게 유전됩니까? 유전이 된다기보다는요. 가지고 있는 제 생물학적 기반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MBTI를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저희도 이제 MBTI 그렇게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맨 앞에 있는 I와 E는 상당히 그러니까 신경증적인 거랑 외향적인 거는 그러니까 내향성과 외향성은 아주 아기들 때부터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6개월짜리 애를 이유식을 먹을 때 이렇게 보는 애랑 입이 먼저 나온 애가 있어요. 있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애는 자기가 먹어본 것만 먹어요. 아, 맞아. 예, 그렇게 해서 쭉 걔네들을 청소년기까지 갔더니 걔네들은 놀이터에서도 안전한 놀이만 하고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지 않고 남의 물건 안 건드리고 신중하고 배려심은 있는데 소심하고 예민해. 이제 그쪽으로 쭉 가고요. 일단 먹고 보는 애들은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뱉고 몰라 이런 애들은 또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데 칠판 그 벽 있으면 막 긁고 뭐 찔러보고. 어떤 인간이 더 진화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쭉 양쪽으로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인류학자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그 수렵형 인간과 목축형 인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렵형 인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단 먹고 보고 던지고 보는 거죠. 토끼를 잡으려면 일단 던지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시도를 열심히 하는데 실패해도 실패에 대해서 별 좌절이 없어. 그게 구석기 채집형 수렵형 인간. 그러니까 진짜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인간형이었죠.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채집하고 생각해서 그런 한 발이 들거나 홍수가 들면 어쩔 수가 없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걱정 많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근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주도적인. 그래서 이제 흔히 요새 많이 말하는 ADHD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유형이 마치 질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그런 거거든요. 이 유전자가 남자들한테도 많고 그 다음에 애들 와일드하고 학교에서 맨날 혼나지만 사실은 수렵형의 세계에서는 주도적인 아니 인간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서 농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어촌에 고기 잡는 분 있잖아요. 성격 훨씬 낙천적이래. 네. 가면 다 인터뷰하잖아. 그럼 뭐 인간 시대 이런 데 가보면 딱 마무리하는 말이 딱 내일 또 잡혀요. 아니, 오늘은 뭐였지만 내일 또 잡혀요. 이렇게 끝나 대부분 인터뷰가. 그분들의 삶도 대부분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결국 내 성격을 잘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좀 아까 말했는데 좀 불안 많고 예민하고 신중하신 분들한테 영업시키면 너무 괴로워요. 나가서 거절당할까 봐. 거절당하고 문 두드리고 뭐 막 해야 되는데 거꾸로
좀 이렇게 수렵형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영업하면 너무 신나요. 결과로만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2% 시간을 영업 자유롭게 안 쓰면 시킵니다. 되고. 절대 안 시킵니다. 근데 테이블 잡 시키라고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죠, 이 친구들은. 거꾸로. 예. 그래서 결국은 쭉 보면 자기 성질에 맞는 잡들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또 문제가 되긴 하고요. 그래서 결국 어느 선을 올라가면 양쪽을 다 조금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같은 질문인데 그거 유전입니까라는 말은 예. 그거 안 바뀝니까? 이제 그런 질문하고도 맞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유전이란 말이 약간 오해가 되는 게 아빠가 이러니까 아들이 이래. 이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유전이라 제네틱하다고 얘기하는 건 유전자에 탑재된 채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보다는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 안에 쭉 흘러가는 거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바꿀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저 여기서 막 떠들고 막 어디 강연 다니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개명창을 시켰어요. 옛날에 개명창 이런 거 솔, 하잖아요. 미나, 솔 이런 저는 거. 피아노 쳐본 적도 없고 진짜 못했거든요. 음악 시간 너무 공포스럽고 남 앞에 발표하기 너무 싫었어요. 애들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후로 정말 발표 공포가 있었는데 와. 지금 뭐 그냥 그럭저럭 하거든요. 일타강사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박하지만 저는 혼자 지내는 게 좋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책 보고 책 읽고 책 쓰고 하니까 훨씬 좋은 사람. 막 누구 만나고 막 뭐 새롭게 벌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근데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유전을 여쭤보냐면 예.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그런 스타일이야. 그쵸. 그거 안에서 해설이 되더라고. 야, 저 사람 좀 외향적이야, 내성적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내성적인 사람 중에 불안증을 앓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훨씬 많을 많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전이 되는 것 같더라. 예를 들면 부모님들도 보면 되게 상반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아버님은 예, 그렇죠. 되게 외향적이고 어머님은 되게 내성적인데 그래서 옛날 용어지만 너 친탁을 했냐 외탁을 했냐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임상적인 어떤 불안증도 유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 유전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타고나는 건데 그런 집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 그냥 랜덤리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나요? 꼭 성별 차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ADHD 같은 건 남자가 훨씬 많긴 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걸 꼭 성별 차이라고 보기보다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되게 복합적인데요. 네. 어떤 성격에 대한 그 성격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그런 거를 이제 연구가 잘 돼 있는 게 쌍둥이를 입양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 100% 유전자 공유되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을 둘을 키울 수 없으니까 한 애를 딴 집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워.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자라난. 그래서 나중에 성격을 이제 확인해 보면 40% 정도는 생물학적 기반이 있다. 근데 60% 정도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 이때 환경적 요인은 그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으로 나뉘어요. 공유 환경은 뭐 아버지의 학력이 어떠냐, 종교가 뭐냐, 뭐 중산층이냐 이런 공유 환경이 있다. 비공유 환경은 형제들끼리도 비공유할 수 있죠. 누구는 회장이 됐고, 누구는 뭐 다리를 교통사고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학기 쉰 적이 있고 이런 공유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자라면서 경험하는 개인적 경험. 뭐가 더 크냐 하면 공유보단 비공유. 그렇지. 내가 자라면서 어떤 나만의 경험을 했는가가 그 사람 성격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고 4대 6 정도로 네. 타고난 부분이 한 40%, 60% 정도는 비공유 환경에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거. 사람 바뀌는 거네 그럼. 예. 경험을 달리하면. 바뀌어 사람 바뀌어요. 하지만 180도 바뀌긴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뀌긴 하지만. 저는 나는 그래서 360도 바뀌더라고. 그건 돼요. 그래서 똑같아 제자리야. 예. 그건 된대요. 360도 360도는 바뀌어요. 180도는 안 된대요. 쭉 돌렸다가 대신 이제 2.0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위로 올라가줘서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한 번은 맞바람을 좀 받아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기질적인 부분과 잘 어울리는 일을 하거나 환경에 가면 순바람, 등바람 받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자전거를 탈 때. 네네. 그럼 훨씬 쉽게 가죠. 그렇죠. 근데 가끔 맞바람도 좀 받아줘야지 내 근력이 세지고 그럼요. 좀 속도는 덜 나지만 근데 맞바람 맞고 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맞바람을 맞고 챌린지 하면서 살 이유까지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그 매일매일 이제 그 환자들을 보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불안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어떤 고민들이 제일 요즘에. 요즘 찾아오는 환자들은 네, 어떤 최근 분들이요? 요즘. 궁금하다. 아무래도 11월 중순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앞둔 그 위아래들이 이제 드글드글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금 병원을 올 정도면 정말 급한 거죠. 사실 병원 안 다녀야 될 친구인데 예를 들면 우리 5등 안에 있는 대학 일단 붙어놨어요. 그리고 얘가 재종을 다녀요. 재수종합반을. 그럼 뭐겠어요? 서울대 가려는 거죠. 의대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의대 특별반 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애들끼리 자습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떤 경우냐면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와요. 다른 애들 이렇게 문 돌린 글씨 쓰는 예. 소리 뭐 이런 거. 사각사각. 그래서 저쪽 끝에 있는 쟤 때문에 나 공부를 못하겠다. 그리고 샤프를 탁탁탁탁 한다. 그러면서 소화 안 되고 얹히고 살 쪽쪽 빠져가지고. 왜 이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감각에 모든 게 너무 예민해져요. 그 모두가 다 예민한 사람들끼리 한 방에 모아놓으니까. 걱정이 있어서. 그리고 성적은 잘 나오지만 이게 수능 정시로 의대 가려면 안 틀리기 게임이거든요. 이게. 네, 예, 실수 안 해야 돼. 실수를 안 하는 게임이니까 내가 전에 5개 틀렸는데 이번에 2개 이내로 틀려야 돼. 야, 그러니까 이제 국어 보고 나온 애들도 많아요. 그래 실수는 컨트롤이 안 되지. 예, 첫 시간 보면 이미 난 몇 개 틀려 다 아니까 이 친구들은. 어, 안 돼. 예, 그러니까 끝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뭘 더 배우는 건 없고 문제풀이를 최대한 빨리 해서 안 틀리기 경쟁을 쭉 하면서 혼자서는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자기를 관리해줄 어떤 그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그래, 관리형 독서실 이런 거 있다. 그런 곳에서 옆에 쳐다봐도 혼나고 뭐 이런 일부러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는 채로 지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의 친구들도 있어요. 독학재수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집에 있는 게 싫다고 부모님을 졸라서 원룸을 얻어 살아. 근데 부모하고도 계속 그 청소년기 갈등이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얘랑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엄마 원망만 하는 게 안 보이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하냐? 6모도 안 보고 9모도 안 봐. 6월 모의평가도 안 보고 9월 모의평가도 안 보고 다음에 독학재수 학원도 안 돼. 혼자 공부한대. 그러면서 새벽 2시에 아이템 결제는 해. 게임은 해. 맨날 시켜 먹고. 그런 답답하니까 잠 안 온다고 절 찾아오는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번에. 아 시험 보기 싫은.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팩폭을 당하잖아. 자기가 넌 도대체 몇 등급이니? 전 모른대요. 아 시험을 안 봐서. 모를 땐 마음이 차라리 편한데. 예, 그렇죠. 안 보고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20대와 30대, 10대들 보면 양극단에 있어요. 한쪽은 너무 열심히 수능하면서 되면서 여기서 하나라도 경쟁에 탈락하면 큰일 나는 친구들. 그러니까 스펙 관리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전문직 가고 점점 경쟁은 심해지면서 하나라도 실수할까 무서워하면 쫙 관리하면서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한쪽 라인에 있다면 한쪽 라인은 의외로 지금 10대 중반부터 궤도에서 나가버린 친구들이 꽤 많아요.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그다음에 20대 초중반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지낸다든지 그러면서 5년 10년을 지내고 그냥 있으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저는 학교 다닌다는 게 공부 대학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제가 우두머리니까 약간 고개도 숙이고 선생님이랑 살짝 웃으면서 좀 애교도 부리고 사랑도 받아보고 뭐 이런 애들이랑 밥도 나눠 먹고 뭐 이런 사회화의 기능이 한 중3 고1 이후로 퉁 하고 튕겨 나간 채 10년을 지나고 나면 그게 다시 못 멈춰버린 상태라서 최소한의 뭐 아르바이트 하면 맨날 잘려요. 넌 왜 표정이 왜 그러니? 넌 왜 그거 못하니?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게 되게 좀 어려움이 생긴 좀 뭐랄까 외로운 늑대 타입 내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왜 만나게 되냐면 20대 초중반에 군대 문제가 걸리니까 결국은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데리고 오거나 그때 본인이 오는 거 신검 때문에. 만나 보면 약간 되게 거칠어요. 근데 나쁘게 막 무슨 깡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화가 안 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 표현도 못 하고요.
그런데 뭐라도 한 마디씩 던지는 예. 게 거칠게 거칠게 느껴지고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단기직을 짧게 하면서 약간 만성적인 불안 그걸 자기 이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되게 많아진 거예요 과거보다.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 나이대를 갖는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커요. 우리가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학교 안 다니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그래라.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이게 있습니다. 그 이혼 결혼 30만 쌍 이혼 10만 쌍이 지금 결혼 20만 쌍 이혼 10만 쌍 그대로거든요. 저희 때 김프로님네 우리 잘할 때는 한 반에 이혼한 집이 한 집, 두 집 이내였을 거예요. 70명 네, 한 반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꽤 많아요. 그러면서 약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이렇게 가족 자체가 좀 이렇게 깨져 썩 있는. 좋지 않은 그러면서 좀 방치된 아이들이 친구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좀 안전한 환경이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혼자 고립돼서 침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불안한지도 모르고 그냥 화만 많을 뿐이지.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찾아오시는 이제 호소하시는 그 증세랄까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예. 본인들은 다 나 같은 케이스는 없을 거예요. 예. 이런다고 해요. 예. 교수님 말씀 들어도. 아 그럼요. 근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야, 걱정하지 마. 이건 아니라고 괜히 바쁜 의사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많다고 그러고. 그럼요. 네. 그거를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살지만은 평범한 불행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전 보면 네.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끔 전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에 한 3번쯤 그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이게 확률적으로. 근데 대신 그게 어느 정도의 대형 사건인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당신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둘 중에 하나다. 정말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대범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거. 그래서 저한테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정말 장황하게 얘기하고요. 얘기하시면서 저 이런 분 없죠. 어떨 때 20분 들었는데 아직 올림픽 때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년을 어떻게 듣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 하려면 다 들으셔야 돼요 하는데 괴롭죠. 근데 하지만 쭉 얘기도 저는 패턴별로 이런 이때 왜 이랬어요? 물어보면 뻔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패턴으로 살았으면 요때쯤 이런 이랬겠구나. 하는 게 있고 요때쯤 이런 고민들 삶의 고민들은 선택들인데 그 선택들이 각자의 선택은 특이하긴 하죠. 네. 하지만 대개는 비슷비슷한 이것다 안에서 하나 중에 하나인데 대신 그것들이 다 모이면 독특한 한 명이 되긴 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 4개월 동안은 와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분들이. 지난 선생님 2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안하고 근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치료가 쭉 진행이 되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오늘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근데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근데 속상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굳이 지금 생각해보면 와서 여기까지 와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거의 치료됐네. 나았구나. 예,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모든 게 겁나고 이 사람이 과거에는 폭탄 터진 일들밖에 없었는데 전쟁터였는데 주변에. 지금은 그냥 뭐 누가 나한테 밥을 늦게 줬어, 뭐 누가 툭 치고 갔어, 뭐 이런 것도 다 나를 막 때리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이 다음 날은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게 사람이 건강해지는 과정. 그래서 제가 환자분 한 분이 얘기했던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전에는 어딜 맞아도 명치를 맞는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툭 치고 가도 여기 맞는 느낌, 숨 팍 막히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명치 맞은 거 말고는 별로 명치 맞을 일도 없지만 이런데 툭툭 맞을 일이 없진 않지만 떼굴떼굴 구르고 숨 막히진 않는다고. 사실 그게 우리 맷집이죠. 삶의 내공 맷집.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분은? 치료하신 저 분들은 뭐 약도 먹고요. 약도 드시고. 약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약을 평생 먹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나 정신과 다녀 그러면 옆에서 꼭 하는 훈수가 너 한 번 거기 가면 평생 약 먹어야 돼.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럼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와서 이거 계속 먹어도 되냐고. 그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그럼 당신 날 만날 수가 없었다고. 제가 일주일에 딱 보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는데 평생 먹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 매일 있는데 내가 1000명쯤 봐야 되지 않겠냐. 새벽부터 줄 서서. 그렇지. 그러지 않는다고. 게다가 그중에 반 정도는 정말 내가 평생 봐야 되는 분들, 뭐 치매 환자, 조현병 환자, 나머지가 우울 불안이 살짝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일단 그래서 약물 치료 단기간 하는 걸 통해 내 민감도를 좀 낮춰주는 거죠. 네. 식욕도 좀 돌고 좀 덜 뇌에서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걸 좀 줄여드리는. 그러면서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실은 진짜 위험한 건 아니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리프레이밍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극도로 걱정되고 고민되고 불안하고 극단적으로 나쁜 일만 벌어질 것 같고 나는 되게 재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난 왜 이렇게 이런 일만 일어나지? 하는 게 그냥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게 나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진 않아. 라는 식의 그러니까 조금씩 있는 일들을 한두 가지씩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의 정신 분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45분씩 주 2회 3회씩 가서 계속 어릴 때 일들을 쫙 파헤쳐가지고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내는 걸 해야만 내 성격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건강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삶의 일정 기간 좀 또랑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덕 교수도 많이 하는 말이 튜닝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정비소 가서 좀 정비 좀 하고 그럼 그 세팅 좀 만져주고 약간의 일상에서 내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내가 너무 걱정하는 부분들을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당신은 요만큼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요 정도도 다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조금 근데 이렇게까지 정상으로 봐도 큰일이 안 벌어지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안전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세상이 생각보다 안전하네? 라는 느낌들을 가지게 되면서 약이 주는 도움을 줄여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전 가디건 같은 거, 뭐 모자 장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내가 추위 타고 몸살 걸리면 조금 따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면 필요 없어. 더워지기 시작하면 벗으면 되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도구라고 생각합시다라고 말씀드릴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로서 갖고 지내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겠죠. 현대 그렇죠. 사회로 올수록 그렇습니다. 그게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근데 한국이 조금 더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주 고대 사회에는 신이나 왕이 정해진 대로 살면 됐어요. 그리고 계급 사회였고. 고민할 것도 없고. 심플하고 내가 선택할 게 별로 없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사회라는 게 결국 법대로잖아요. 예. 가이드북대로 예. 써 있는 대로 하자. 하지만 뭐 예외 규정은 조금 있었겠죠. 근데 현대 사회의 특징 개인주의죠.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많구나. 예.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의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도 네가 져. 근데 두 번째는 현대 사회는 또 인터넷이 발달, 정보가 과잉이죠. 예를 들면 건대학 맛집 수백 개가 뜹니다. 근데 거기 뜨는 거 제가 보면 제가 저거 10년 전 근무하면서 보면 맛있는데 안 떠요. 광고하는 데가 뜨니까. 그 정보의 양은 또 하나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될 정보 양이 너무 많아. 내가 책임지는 것도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고민이 주는 비중이 커지고 양이 많아지는 게.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래서 고민 좀 많다. 생각이 드는 건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고도화가 되면서 불안 염려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통상 얘기하잖아요. 네? 뭐 선진국일수록 많고 예. 저 아프리카 뭐 부탄 이런 데는 뭐 걱정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 수렵 사회나 또 지금 진짜 정말 한계 선상에 있는 그 경제적인 약간 후진국 예. 이런 데들은 불안해. 지금 불안해. 저 아저씨가 지금. 야, 그렇게 불안해? 근데
여기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잖아요. 예. 옛날엔 전쟁이 많이 났잖아. 춘추전국 시대다. 그럼 뭐 전쟁에서 지면은 내가 잘못해서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노예로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엄청 불안했을 것 같거든. 예. 제 기준으로 그쵸. 보면. 그래서 저는 문명사회에 태어나고 전쟁이 극소화되어 있는 사회에 태어난 걸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불안이라는 거를 두 차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네. 욕망과 관련된 불안과 네. 욕구와 요구, 생존과 관련된 불안을 나눠서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가끔 드려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옛날 고대 사회나 이런 생존과 관련된 그렇죠. 불안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빵을 달라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의식주가 네.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건 되게 동물적인 불안이죠.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그런 부분은 불안은 많이 사라졌죠. 해결됐죠. 예. 예. 근데 그것만 모든 게 해결되면 될 거라고 봤던 게 사회주의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인간의 불안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욕망. 나는 조금 뭐 다 같이 똑같은 차 타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윤택하게 살고 싶고 라는 욕망은 사실 위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 그 다음이 옆과 비교하는 거. 내가 그 항상 말하는 게 거지는 백만장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옆에서 한 푼 더 버는 거지를 부러워한다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동기부여이기도 한데 내가 쟤보단 잘해야지 라는 마음이 주는 조바심 불안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과 관련한 불안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은 지금 그런다고 안 죽어 괜찮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이 욕망과 욕구를 떨어뜨려서 일단 내가 욕망이 추구돼서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본적인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낙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막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외도 시켜보고 막 하는데 막 수학이 40점이야. 막 그래서 도대체 내 유전자는 어디 갔을까 막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애가 사춘기긴 하지만 카톡에 엄마 이름이 막 욕구로 써있지도 않고 학교는 그래도 가고 욕설하지 집 방 부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학폭이 불려가지도 않고 그만하면 됐지. 네, 그럼 다행 아니니? 그랬더니 그건 맞는데 우리 동네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냐. 12시 1시까지 공부한다 하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제 불안은 그래도 이쪽이 나쁜 게 없다는 것을 보는 걸 통해서 전 좀 제 불안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고 예. 제 아내는 좋은 게 없다는 이유로 불안한 거죠. 예. 그 맨날 가면 이제 혼나고 오고 얘는 나름 하는데 도리어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나중에 하겠지라는 안심이 들 텐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오면 더 막 불안해지고 성적이 자기 양껏 자기도 애도 하네. 애도 너무 속상해하니까 그 불안들은 사실 없어지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없애는 길은 사실은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들을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현재의 자산, 뭐 내가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생존이 가능한 최소한의 것들이 되고 있는지. 어떨 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살고 있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요새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듯이 여기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망 추구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되면 되게 좋고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좀 불안이 조금 적어져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자고 제안은 드리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건. 불안을 없애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그 불안하더라도 그걸 잘 그냥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불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박수가 120이 됐다고 딱 너 이때부터 불안이고 118은 불안 아니야. 이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2가 되는 순간부터 좀 벌렁벌렁 느끼는 거 되게 민감하게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기분 좋은 흥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8차선 도로 그냥 걸어가겠죠. 설마 날 치겠어 하면서. 내지는 뭐 누가 위협해도 이렇게 하겠죠. 그건 우리에게 적당한 수준의 긴장과 불안은 필요해요. 다만 이 적당한 수준을 볼 때 나에게 요구되는 게 이 정도일 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측정하는 거 첫 번째 문제. 한 80 정도면 될 문제를 120으로 보는 문제. 두 번째는 80은 정확하게 봤지만 과잉 반응해서 120으로 엑셀을 너무 과도하게 밟는 거. 이게 두 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80짜리 일에 80만큼 반응하는 건 정상이에요라고 해요. 뭐 시험 앞두고 불안해하는 건 안 불안해도 문제고. 그 다음에 누가 내 돈 떼먹고 연락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해야 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문제인 거잖아요. 대신 하루 종일 그걸 머릿속에 갖고 다니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 얘를 뭐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럼 오늘 한번 연락해보고 머릿속에 이 문제가 있어. 뭐 아니면 뭐 집주인 전셋값을 갑자기 올려달라 그랬다. 그럼 그걸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 머릿속 복잡해요. 근데 그런 큰 덩어리들은 아침에 저는 출근해서 일 시작할 때 오늘의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거리들, 불안할 만한 고민거리들을 적어보자고 말씀드려요. 네. 그렇게 하고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하고 아닌 거는 오늘 내가 점검하고 끝난 거예요. 이건 내일 생각하자. 예. 그래서 최대한 내 머릿속을 여유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비우고 다녀야만 내가 그날 할 일들을 하는데 이 불안한 분들의 특징이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짊어지고 다녀요. 정리를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좀 꼭 뭐 같은 거냐면 집문서, 통장 다 들고 다니는 사람 같은. 그 굳이 갖고 다녀도 되지 않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작업 기억이요? 예. 그러니까 기억력과 상관없이 작업하기 위한 기억이라고 해서 매직 넘버 7이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 숫자 외울 때 뭐 7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번호가 8자리가 되는 수가 갑자기 못 외우게 된 것 같은. 근데 7개 정도 우리 머릿속에서 한 번에 굴리는 일종의 램 같은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설렁탕집을 하는데 한 6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으면 넉넉하죠. 네.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하는데 한 3대 정도가 사장님 차, 뭐 봉고차, 트럭 이런 게 쫙 차서 두 대밖에 차이가 빈 공간이 없다. 그러면 한 팀 오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수 있죠. 네. 한두 팀 들어오고 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 전셋값 빼줘야 되는데 내가 내 친구 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좀 큰 어머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일들이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만 머리에 들어와도 새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이 프로님 저기 저녁 미팅 좀 밑에 있어요? 하면 알았어 했는데 까먹어 버리는 거 있죠. 튕겨 나가는 거 머리에 들어와 있질 않고. 다른 게 이미 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자리 없네 하고 가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최대한 내 뇌를 비우는. 어떻게 비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들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차가 두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과하게. 그게 뭐냐면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같은 일인데 너무 크고 무섭고 내 인생의 중대한 일이라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되면 요만한 일이 이만하게 돼요. 그러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풍선같이 커대해지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또 그게 또 튕겨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없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액면대로 좀 보자는 거죠. 액면대로 보면 그냥 그거 그만해져요. 근데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드리고 세 번째는 뇌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뇌 기능이요? 예. 그러니까 뇌라는 게 1,450g짜리 굉장히 작은 덩어리인데 얘가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의 20에서 25%를 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비용,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지치거나 아프거나 배고프면 한 10%쯤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다. 제일 먼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칼로리 에너지가 안 가니까. 덜 가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뇌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기 싫어지고요. 관성대로 하고 싶어지고요. 그냥 거절하고 싶어지고요. 짜증이 나고요. 거슬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화만 나는 거고.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성격이 나빠졌다고 얘기해요.
그냥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예. 뿐인데 그러니까 탄수화물 부족해 뭐 좀 먹고 달달이 좀 먹고 아니 살짝 눈 좀 붙이고 그럼 되는 거. 예, 아니면 뭐 해열제 좀 진통제 좀 먹고 그리고 좀 기다리면 나아지는 건데 내가 이놈의 회사 다니면 성격이 나빠졌다. 인성이 나쁘다. 더러워지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세요. 실은 상황적으로 내가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할 뿐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짜증과 거슬림이라는 게 오는 거를 내 성격 문제로 보지 말고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거는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 흘리셔도 이렇게 화내시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되게 배고픈 상태다. 예민해진다. 그럼 이제 버럭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랑 짜증을 내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났다라고 여기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짜증이 나는구나 지금. 저는 이제 건대병원에서 이렇게 영동대교를 타고 좌회전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좌회전이 꽤 길어요. 이게 동시신호긴 하지만 근데 그 앞에 유턴이 또 있어요. 예. 근데 꼭 끼어드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컨디션 좋은 날은 다 끼어들어요. 그리고 유턴을 해서 내가 못 가게 되더라도 뭐 바쁘시겠지 택시니까.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진료보고 약간 배고프고 지친 상태에 줄 서 있는데 끼어든다. 갖다 받고 싶어져요. 나도 모르게 빵빵거리고 막 엄청 막 약간 뭐랄까 좀 치사하게 막 갖다 붙이거든요. 하지영 교수님 짜증 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 아는 거죠. 내가 짜증 났구나. 짜증 나는구나. 오늘은 삼겹살을 먹어야 되겠다. 오늘 빨리 가서 소맥 한 잔 먹어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지금 먹고 풀어야 된다. 화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좀 지쳤을 때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니까 짜증을 내기 전에 짜증이 난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 무척 중요한. 짜증이 나는 걸 알아요. 예. 어떤 사람 짜증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짜증 안 내고 계속 삭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짜증을 그냥 특별한 그 사고를 안 치는 범위에서 짜증을 내는 것도 좋지 않냐. 짜증 내는 게 다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요. 네. 순기능은 내가 시원해져요. 네. 그러니까 쌓여온 것들이 네. 마치 이제 우리 저 캐러비안 베이 가면 그런 거 있죠. 폭발한다고. 물이 계속 쌓이다가 팍 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놀이기구 있잖아요. 물바가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짜증을 내가 내는데 마지막에 얹은 애한테 100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쌓여온 것들을 그러니까 요만큼 짜증 내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뭐 엑셀 실수하네 마지막에 툭 치고 간 사람한테 오늘 하루 종일 쌓인 거를 없거든요. 그럼 일단 나는 제로가 되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속이 후련하니까. 예,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도 개면적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건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끔 좀 이렇게 XX를 하지만 뒤끝은 없잖아. 없어. 야, 나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없겠지. 다 낼 거 냈으니까. 낼 거 다 했으니까 자기는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뭐 좋은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사귀는 분들은 가끔 짜증을 낸 다음에 금방 죄의식을 느껴요. 알아요. 내가 이거 안 했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는 게 또 싸워. 금방 70이 차버려요. 그것 때문에. 20만 버렸으니까. 네. 자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 금방 차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악순환이죠. 작은 짜증들을 자주 내게 되는 거죠. 예. 아니, 물이 아예 안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물이 들어와도 쭉 계속 빼게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마이크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해서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막 예민하고 짜증이 나면 나 제주도 한 달 살이 해야 되겠다.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제주도 한 달 살이? 리프레쉬 휴가를 뭐 유럽을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이런 꿈들을 꾸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긴 좋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근데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자잘하게 5에서 10%씩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마크로 브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로 브레이크들을. 그러니까 뭐 잠깐 친한 동료랑 나가서 커피 한 잔,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거, 내지는 뭐 좋아하는 뭐 음악을 잠깐 들으면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운동을 좀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도를 제가 자기 혼자 갖는 것들을 통해 나의 안에 올라온 불안들을 소소한 즐거움들을 관리하는 거죠. 본인이 물 빼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임원이신데 날라온 돌 임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획이사 이런 구조 뭐 조정 뭐 이런 거 하시게 되는 문제가 심하겠네요. 예, 그래서 회장님 옆에 스트레스 딱 붙은 엄청 그렇죠. 근데 이분의 즐거움이 오토바이 타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멋있게 정말 멋있게 이분이 쩔뚝쩔뚝하면 저한테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사고 나셨구나. 저기 옛날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등반 대회 예, 회사에서 다 같이 가는 맞아요. 네네. 예, 꼭 했잖아요. 네. 내려오시다가 굴러서 오른쪽 다리 겹질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토바이 못 타게 됐어. 그때부터 짜증이 자기가 유일하게 김 빼는 게 이거였는데 이걸 못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화 주체할 수 없다 하고 절 찾아오신 거죠.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그쵸. 회사 일이 안 되네. 예,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이분은 없었구나. 예, 참 굉장히 좋은 멋진 취미를 갖고 있었지만 그걸 못 하게 되자 생기게 되듯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그 물 빼는 세 가지 요소는 매일 짧게 혼자라고 말씀드려요. 매일 짧게 혼자. 예, 그러니까 그게 매일 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가끔 여럿이 오래보단 나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골프. 산책 예. 참 좋은 건데 그걸 꼭 둘이 셋이 하려고 하면 아, 그렇죠. 힘듭니다, 등산도 그거.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한동안 탔었는데 여럿이 타니까 페이스 맞추기도 어렵고 힘들도록 혼자 타거든요. 네. 매일 짧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너 가지 정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골프 치면 제 친구들 단톡방에 가끔 이제 아침에 이거 티업해 하면서 사진 올려요. 그러면 잘 쳐라. 오후쯤에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잘 쳤냐. 한 번도 잘 쳤다는 사람 못 봤어요. 아, 그렇지. 첫 시작은 막 오늘 좋았어 막 이렇게 하는데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술 먹고 있던지 술 먹고 취해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혼나던지 반성타 치러 연습장 가 있더라고요. 반성타. 오늘의 반성을 해야 된다면서. 이제 불안이라는 건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 그런 하루하루 혹은 뭐 짧게 우리가 쳐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 갖고 있으면 돌려막기 하면서. 돌려막기 하면서 갖고 있으면 왜냐하면 뭐 자전거를 타면 겨울엔 못 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밖에서 달리긴 못 하고 여러 가지로 돌려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짜증을 내는 거하고 예. 네. 화를 내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데 네. 짜증은 오버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선후 관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럴 일은 아닌데. 예, 그 툭 쳤을 때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화는 그냥 갑자기 찾아와서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쌓여 분노. 그러니까 그냥 불러다 아니면 좀 불러다 놓고 화를 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건 다른 거죠, 그거는. 짜증이 더 즉각적인 거죠. 예, 즉각적이죠. 즉각적인 반응인데 과잉 반응을 하는 게 짜증이라면 선후 관계가 있게 화를 낸다는 거는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짜증같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내가 분노를 표현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나의 생존과 나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막 작은 강아지가 큰 개가 왔을 때 막 짖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안 끼워주는 건 짜증이고. 예. 빵 그러면 화를 내는 겁니까? 화를 내는 건 내려서 싸워야죠. 당신 저 아니, 왜 제가 끼어들어? 왜 여쭤보냐면 예. 지금 이제 짜증이나 화 이게 반응이잖아요. 예.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타인과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이제 건강을 얘기하고 있는 예. 거니까 본인 자신한테 그게 어떤 게 더 그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디파인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슬슬 빼면은 네. 그 짜증이나 화를 내는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아까 확 화내면 속 시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면 얹혔을 때 토하는 것 같은 느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속은 시원하지만 그렇게만 해결해 버릇하면 건강이 안 좋지. 건강에 안 좋겠죠. 많이 먹고 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화시켜야지. 예. 즉 굳이 한 번에 왕창 네네. 참았다가 어디에 가서 빡 해버리는 그런 버릇이 들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의사분들이 의대 정원 늘린다는 예. 소리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분노가 많죠. 정권이 바뀌어도 갑자기 항상 확 돌려버린. 짜증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실은 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모자라다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국가고시, 그러니까 의대 교육은 굉장히 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과 다르게 95% 정도의 이제 의사 면허 시험 합격률을 갖고 있다는 거, 면허 시험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주 오래된 대학부터 신생 대학 뭐 한 30년 됐지만 대학까지 거의 똑같은 커리큘럼에 똑같은 교육을 해요. 전국을, 그리고 저는 의대 인증 평가라는 걸 굉장히 빡세게 해요. 시설, 교육, 커리큘럼, 교육 시스템들을 그건 누가 합니까? 인정평가원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못한 폐교가 돼요. 서남의대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른 과는 안 그런데 대학에 예. 의대만 그렇게 하고 예, 있어요. 의대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플렉스라고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미국이 이제 1900년 초반만 해도 지 멋대로 2년짜리 대학, 4년짜리 대학, 6년짜리 대학 막 여러 개였는데 교육 평준화를 위해서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한국에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험도 볼 수 있는 거, 의대를 나오면. 아하. 그다음 유럽 시험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전국 국제적으로도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과 있고 기초 2년 배우고 임상 2년 하고, 이 시스템은 100년쯤 된 건데 이걸 위해서는 기초 교수님들 많이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련 병원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의대로 신설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지만 그 교육 인력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쉽진 않은 거니까 강의실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된다면은 학교들이 좀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쭉 나눠주면은 몇 명이에요? 저 건대 저희 건대는 40명이에요. 1년에 40명 들어가요? 예, 40명밖에 못 뽑아요. 과가 몇 개죠? 25개, 26개 과가 그러니까 어떤 과는 1명, 어떤 과는 맥시멈 2명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신규 의사가. 과별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40명이고 저희 병원이 한 40명 정도 전공의를 뽑는 구조인데 전공의도 산하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이 한 7, 800베드짜리 병원이지만 예를 들면 아산병원 같이 큰 병원도 사실 울산의대 병원 따로 있고, 울산대학에, 울산에 거기도 3차 병원이고요. 거기도 40명이거든요. 울산의대도. 그러니까 더 받을 만한 곳도 있다. 예, 이게 굉장히 잘 시스템이 갖춰져 관리가 되는 의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원들도 생각할 수, 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어떻게 보면 차선. 꼭 대학병원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환자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대한 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병원은 수련병원이거든요. 교육병원이고요. 근데 이제 교수들을 보고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공의가 날 보는 거 싫다고, 학생들이 면담하는 싫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은 교수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게 교육병원이고 교수이고 싶어서 교육을 하고 또 전공을 수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임상 대상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환자를 안 보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환자분들을 접하고 또 전공의들이 환자분들을 접해야만 좋은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부분을 약속이 돼 있어서 이 병원에 오시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전문의들만 있는 병원에 가셔야죠. 삼성병원, 아산병원. 좀 아니, 다르게 거기도 생각해요, 수련병원이죠. 사실은. 예. 예를 들면 뭐 아산병원이나 서울대 의대병원이나 세브란스나 뭐 이 대학병원이라고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병원, 그거는 이제 큰 병원의 의사님은 교수님이라고 그냥 명예직으로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가리키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료하는 의사인데 대학병원이니까 그냥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 실제로. 어떻게 늘려요, 마요? 어느 정도 느는 건 좀 막을 수 없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명이냐는 현실적인 생각들을 뭐 많을수록 좋지 않겠냐라는 거는 좀 대책 없는 얘기 같고요. 늘어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사회적 부작용. 늘어날 때 늘어났을 때. 뭐가 있어? 제일 앞으로 먼저 15년 후에나 늘어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늘린다 치어도 예, 그렇지 않겠으면 지금부터 늘려 2025년 6년부터 받으면 야, 역시. 얘들 6년 지나고 역시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이제 6년 사회에 지나면- 나와서 개업하는 게 언젠지가 궁금하군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언제부터 늘어나는지가 궁금해서 1년이냐 2년이냐 그러고 있어요. 약병이라서 그래 저기가 지금. 야, 앞으로 15년이나 걸리는데 왜 지금 걱정해?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 바로 내년이라니까요. 그 의사 친구들은 우리랑 상관없어 그래요. 솔직히 반대하지만 50대 이상들은 얘네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 우리 은퇴한 다음이야.
그렇겠네요. 우리는 사실은 상관없는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 의료 현실에 대한 얘기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은퇴한 다음이에요. 예. 이 친구들이 전문의자 세상에 나오는 거. 거. 80세까지도 하시고. 의사 그래, 80세 의사와 30세 의사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잖아요. 예, 그렇긴 뭐 당연하죠. 같이 취업하면 여기는 30살, 바로 옆에 건물에는 80세 의사인데 어떻게 경쟁을 안 해요? 근데 참 진짜 교수님을 저희가 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섭외해서 모셨는데 예. 야 이번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사실 저도 막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좀 댓글도 쓰고 막 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싶다. 왜냐면 정신과에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 솔직히. 네? 또 제가 알기로는 하 교수님만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어요. 신환이라 그래. 신환. 네? 신나는 뭐예요? 신규 예, 새 환자. 새로운 환자 못 받아. 하루에 2분밖에 못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거든. 6개월 일러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좀 고민해결을 고민해. 네. 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 안 오셔도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다닙니다. 이런 일로 병원에서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걸 강연 가시면 300명 해당되죠. 예. 저희 30만 명한테. 좋습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치매신데요. 예. 치매는 치매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더군요. 그럼요. 그런데 아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 약간 또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모님 노쇠에 대한 불안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제분 공부 불안도 있고 본인의 이제 몸이 삐끗삐끗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중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삼중고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 노쇠에 가는 어머니, 부모님, 그렇죠. 나 자신이 몸이 조금씩 전 같지 않은 맞아요. 거. 그다음에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불안해. 그것들 안에서 그리고 어른이 된 상태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래서 여전히 애 같고 부모님은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같고 그럼 그 덩어리가 큰 불안이죠. 그냥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만 다른 덩어리가 큰 불안들이 우리 인생에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어른을 키우는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네. 여기 있는데 와. 그걸 예. 세워놓으셨어야죠. 이것도 좋은 책이라 책을 제가 좀 많이 써요. 그걸로 푸시는군요. 예, 또 책으로 풉니다. 저는 조용히. 저희 고양이과. 불안은 책으로 해결됩니다. 예, 환자 오면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환자 이야기는 그냥 들어주고 가야 되니까 환자한테 하고 싶은 잔소리들을 책으로 풀어내시는. 예, 그런-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실 분들만 오시면 돼요. 예. 그러면 또 책이나 저희 책 방송 보시면 보고. 방송 이렇게 제가 나가서 가끔씩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로 생각들을 푸시면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예스24나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하지현 교수님을 어른을 인터뷰하시면 키우는 되겠습니다. 어른을 위한 심리학.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여성 교수님으로 생각하시지만 저하고 동갑이신 남성 교수님. 네. 자, 오늘 저희 불안을 해결하는데 조금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모시면서 네. 여러분의 불안들 더 네. 해결하는 차근차근 시간 해결해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예, 불러줘서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건국대학교 병원의 하지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